제6장 파트 2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절 정책결정입니다. 정책결정 과정은 첫 번째 문제를 인지하고 목표를 설정하고요. 그리고 대안을 탐색하고 네 번째로 탐색된 대안의 결과를 예측하고 다섯 번째로 그 결과를 비교 평가해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씩 보면요. 첫 번째 문제, 정책 문제 인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 문제인가를 찾아내는 걸 가리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조심해야 할 게 제3종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제3종 오류, 별표 2개 합니다. 제3종 오류란 문제에 대한 진단을 근본적으로 잘 못하는 것. 예를 들어서 어떤 도시에 교통 문제가 있는데 진정한 그 이유는 어떤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 진단을 도로율이 낮아서 그렇다 이렇게 진단하면 그 뒤의 강구되는 수단들이 다 맞지 않겠죠. 그게 바로 제3종 오류가 되겠습니다. 제3종 오류를 우리가 메타 오류 이렇게도 부릅니다. 메타라는 게 근본적인 오류다. 다시 말해서 문제 진단을 잘 못하고 틀리게 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여기서 생기는 게 제3종 오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도 설명합니다. 제3종 오류는 잘 이해를 하는데 1종 오류와 2종 오류를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좀 구분하기가 힘들어 합니다. 우선 정의를 내리면 제1종 오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정책이 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면 제1종 오류가 되고요. 제2종 오류는 뭐냐 하면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면 제2종 오류가 된다. 그렇게 정의하면 되는데요. 이게 막상 그 시험장에 들어가면 혼란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회사의 사장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회사로 봐서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능력이 없는 사람을 뽑는 게 제일 회사로서는 안 좋은 것이죠. 그죠?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능력이 없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우리 회사로 봐서는 제일 큰 오류다. 이렇게 본다면 능력이 없는 사람을 정책 효과가 없다. 이렇게 연결 짓고요. 그 다음에 제 회사로 봐서는 가장 큰 오류다. 이걸 제1종 오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제1종 오류란 정책 효과가 없는 것을 있다고 판단. 다시 말하면 능력이 없는 사람을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채용. 이게 회사로 봐서는 가장 큰 오류다. 이해되시죠? 그 반대가 이제 2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보면 이제 정책 목표의 설정입니다. 목표 설정은 앞에서 말한 정책 문제가 제대로 그 정의가 되면은 바람직한 정책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바람직한 목표 설정에는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내용이 타당해야 됩니다. 내용의 타당성입니다.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제3종은 여기 해당된다는 거 아시겠죠? 제3종 오류를 범하면 내용의 타당성이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목표를 실제로는 이제 이 높은 물가를 잡아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어떤 목표를 실험 문제의 해소로 만나게 정하게 되면 그것은 타당성을 잃은 목표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건은 목표 수준의 적절성이 되겠습니다.
목표 수준의 적절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좋은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희생이나 너무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면 그게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목표 수준을 적절하게 잡아야 되고요. 세 번째가 이제 내적인 일관성입니다. 내적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책 목표라는 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들 사이의 그 내적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 연쇄 관계가 유지되어야 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하위 목표가 상위 목표의 수단이 되는, 그 상위 목표는 다시 그 위에 있는 더 상위 목표의 수단이 되는 이런 연쇄 체인이 형성이 되어야 된다. 그건 말이죠. 따라서 바람직한 목표 설정은 세 가지. 첫 번째, 내용의 타당성. 두 번째, 목표 수준의 적절성. 세 번째, 내적 일관성. 이런 세 가지 요건을 충족을 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 이제 들어가서 대안의 탐색이 되겠습니다. 대안의 탐색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점진적인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점진적 방법의 대표적인 예가 정책 목록입니다. 정책 목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유사한 문제에 대해서 채택되었던 정책들의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정책 목록을 참고하는 게 점진적인 방법인데요. 새로운 방법의 하나 예가 브레인스토밍입니다. 이 브레인스토밍은 오스본이라고 하는 광고 사업자에 의해서 개발이 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은 브레인이라는 게 사람의 두뇌죠. 그리고 스톰 이러면 폭풍우니까 머릿속에 충격을 가해서 어떤 문제 해결에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방법이 브레인스토밍이 되겠고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에는 네 가지 지켜야 될 규칙이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 지켜야 될 규칙 네 가지는 첫 번째가 비판을 남의 의견에 대한, 남의 아이디어에 대한 비판을 엄격하게 못하도록 하는 비판 엄격히 금지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비판을 엄격히 금지하는 원칙이 있고요. 그래야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제시가 위축이 되지 않겠죠. 두 번째가 자유분방의 원칙입니다. 자유분방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아이디어라도 꺼리낌 없이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자유분방의 원칙이고요. 세 번째가 질보다 양의 원칙입니다. 질보다 양의 원칙으로서 만약에 참가자들로 하여금 질적으로 우수한 아이디어만 내세요. 그러면 좀 심리적으로 좀 압박을 받겠죠. 그죠? 그래서 질보다는 양의 원칙이다. 더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도록 질보다 양의 원칙이고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결합 환영의 원칙입니다. 결합 환영의 원칙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내가 편성해서 그걸 확장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결합하는 것, 나의 것과 결합하는 것을 환영한다는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브레인스토밍이고요. 네 번째 이제 대안 결과 예측으로 들어갑니다. 대안 결과 예측에는 크게 제가 설명할 내용이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은 전통적 델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전통적 델파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를 때는 예측 델파이 이렇게 부릅니다. 예측 델파이. 그래서 전통적 델파이, 즉 일반적 예측 델파이인데요. 이 전통적 델파이와 정책 델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책 델파이. 그래서 오늘 별표 두 개를 부탁하고요.
이 두 개에 관한 어떤 차이점을 잘 비교해서 알아둬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전통적 델파이의 대상은 일반적 문제이고요. 정책 델파이의 대상은 정책 문제입니다. 좀 다르죠,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익명성입니다. 이건 별표 2개 하세요. 독자적으로. 전통적 델파이는 익명성에 있어서 완전 익명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익명입니다. 그래서 정책 델파이는 그에 비해서 선택적 익명입니다. 선택적 익명성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초기에는 익명을 유지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는 후기에 들어오면 익명성이 없어집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서로 토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특징은 보면 전통적 델파이는 토론을 하지 않습니다. 토론을 하지 않으니까 대면 접촉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책 델파이에서는 토론이 있게 되는데요. 각 참가자들의 주장이 외부로 표면화된 이후에는 공개 토론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통계 처리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점입니다. 전통적 델파이는 일반적인 통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통일이 어느 시기에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참가자들이 예측을 몇 년도에 될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일반적인 통계 처리는 주로 두 가지를 사용해요. 하나는 평균을 사용해요. 평균. 또 하나는 중앙값이라는 걸 사용해요. 그러니까 평균과 평균치와 중앙값을 사용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정책 델파이는 양극화된 통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양극화된 통계 처리,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정책 델파이는 합의 도출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에 말한 전통적 델파이는 합의를 강조해요. 전문가들 간의 어떤 합의를 강조하지만 이 정책 델파이는 합의 도출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정반대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대립되는 의견 도출이 목적입니다. 대립되는 의견 도출이 그러니까 통계 처리가 어떻겠어요? 의견 일치를 유도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양극화된 통계 처리를 중시하기 때문에 여기는 중앙값이나 평균치가 아닌 중요시하는 게 바로 분산이 되겠습니다. 분산값을 중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참여자들의 구성을 보면은 전통적 델파이는 좀 전문가를 위주로 하는 데 비해서 정책 델파이는 전문성보다는 이해관계와 식견으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참여의 범위가 더 넓다.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 델파이와 정책 델파이에 대해서 소개했는데 잘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대안의 결과 예측에서 우리는 결과 예측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과 예측이 어려운데요. 그렇다면 불확실성에 어떻게 대처할 건가? 대처하는 방법 중에 화면에 있는 악조건 가중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악조건 가중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 대안이 있을 때 그 정의를 잘 기억하세요. 악조건 가중분석. 이것도 별표 2개입니다. 제일 좋은 대안, 최선의 대안에는 최악의 상황이 전개될 거라고 가정하고요. 나머지 대안들, 그러니까 최선의 대안을 제외한 나머지 대안들에는 최선의 상황이 전개될 거라고 가정을 한 다음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했더니 애초에 최선의 대안이라고 판단했던 대안이 여전히 우수한 최선의 대안으로 판단이 되면은 그 대안을 채택하는 것을 악조건 가중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요것하고 또 하나 기억할 게 분기점 분석이라고 하는, 한번 필기해 보시죠. 분기점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분기점 분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방금 말한 악조건 가중 분석을 했더니 만약에 대안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 경우에 대안들이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이걸 밝히는 게 분기점 분석입니다. 여러분 교재 15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기점 분석을 하게 되면은 뭐를 알 수 있느냐, 어떤 대안이 비현실적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대안이 비현실적인가를 알 수 있는 걸 뭐냐? 분기점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악조건 가중 분석하고 분기점 분석, 교재 158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제 비교 평가하고 최적 대안을 선택하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 비용 편익 분석입니다.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우선 이 세 가지 측정 방법이 있는데요. 같이 살펴봅니다. 첫 번째가 순현재 가치입니다. MPV라고 하고요. 옆에다가 적어보시죠. 순현재 가치는 정의를 내리면 편익 마이너스 비용인데요. 그렇게 하면 틀리고, 정확히 말하면 편익의 총현재가치 마이너스 비용의 총현재가치, 이렇게 됩니다. 왜 그렇게 표현되는가 하면 현재의 돈 100만원하고 10년 뒤에 돈 100만원은 가치가 다르겠죠. 그 가치가 달라지는 큰 이유는 이자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할인 개수라 그러는데요. 할인 개수라고 하는 뭐냐면 미래의 그 화폐를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할인율이라고 하고, 할인 개수는 분 1 플러스 이자율 가로해서 m분의 1 이렇게 됩니다. 1 플러스 i가 이제 이자율이 되는데요. 자, 가로 열고 분모에 들어갑니다. 가로 열고 1 플러스 i 가로 닫고 n승, n은 연수입니다. 5년이면 5, 10년이면 10, 분의 1 이렇게 되는 할인 개수거든요. 그게 이제 미래가를 현재가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됩니다. 어쨌든 나중에 문제에서도 같이 봅니다. 순현재 가치는 편익의 총현재가치 마이너스 비용의 총현재가치고요. 그래서 이 MPV가 0보다 클 때 사업은 타당성이 있다. 순현재가치가 1보다 아닙니다.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클 때 그 사업은 타당성이 있다. 공무원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두 번째가 비용편익비입니다. 보세요. 화면에 보면 C분의 B가 되겠죠. 따라서 C는 코스트입니다. B는 베니피트입니다. 편익입니다. C분의 B가 1보다 커야 좋겠죠. 타당성이 있죠. 그죠? C분의 B. 그래서 비용 편익비는 1보다 커야 된다. 아까 앞에서 말한 순현재가치 MPV는 0보다 커야 된다. 이거 혼돈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가 내부 수익률입니다. IRR이라고 하는 정의를 내리면 편익의 현재가치 합계, 그 다음에 비용의 현재가치 합계가 같게 만드는 비율, 이것을 1로 만드는 할인율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편익의 현재가치 합계, 그 다음에 비용의 현재가치가 합계가 같다는 거예요. 즉 MPV가 같은 것에서 같은 걸 빼니까 0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 정의는 M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이것도 MPV를 1 아닙니다. M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이 내부 수익률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크면, 여러분 교재 159페이지입니다. 내부 수익률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크면 그 사업은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또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하이에스의 결정 상황에 대한 분류가 되겠는데요. 목표에 대해서 갈등이 있느냐, 합의가 되느냐.
또 수단에 대해서 갈등이냐 합의냐에 따라서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하는데 옆에다 하나 적어보기 바랍니다. 1의 경우가 점정 모형입니다. 정책 결정 모형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점정 모형. 두 번째 2번에 해당되는 것이 사이버네틱스 모형이라고 합니다. 사이버네틱스 모형이고요. 밑에 4번 있죠. 4번을 합리 모형이라고 합니다. 합리 모형이라고 합니다. 3번에 해당되는 특별한 모형은 없습니다. 자, 그럼 우선 1번부터 보면요. 점정 모형입니다. 그 점정 모형은 합리 모형과 다른데요. 그 합리 모형의 경우는 완전한 합리성을 강조합니다만 점정 모형에서는 그렇지 않고요. 정치적 합리성을 강조합니다. 정치적 합리성. 그러니까 합리 모형은 완전한 합리성, 특히 경제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데 비해서 점정 모형은 정치적 합리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아시고 점정 모형의 순서대로 1번부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정 모형은 목표와 수단이 구분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 목표, 수단, 연쇄가 성립되는 거예요. 목표, 수단, 연쇄가 체인이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래서 점정 모형에서는 목표, 수단 분석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목표, 수단 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여기에 비해서 합리 모형은 뭐냐? 목표와 수단은 반드시 구별이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목표, 수단 분석을 실시를 한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아시고요. 또 점정 모형은 지나치게 보수적인 그런 모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사이버네틱스 모형인데요. 이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우리말로 하면은 사람 두뇌, 그러니까 인공 두뇌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이버네틱스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자기가 받게 되는 여러 정보에 따라서 스스로 조정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결정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이버네틱스 모형에서는 목표의 극대화가 아닙니다. 목표의 극대화가 아니고 현상 유지를 추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165페이지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사이버네틱스는 몇 가지 특징을 지니는데 방금 말한 대로 스스로 조정하고 그리고 현상 유지를 추구하는 이런 것이고요.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인과적인 학습이 아닌 도구적 학습이다. 이렇게 봅니다. 도구적 학습이다. 인과적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냐 하면은 합리 모형이 해당되는 거예요. 합리 모형은 인과적 학습입니다. 원인, 결과 이걸 따지는 인과관계를 따지는 거죠. 여기에 비해서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도구적 학습이다. 이게 뭐냐면 시행착오를 겪어나가면서 학습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니까 좋더라. 아니야. 그러면 그 길로 가고 이렇게 해보니까 안 좋더라. 그러면 다른 방법, 다른 길로 가고 이런 시행착오적인 학습이 바로 도구적 학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말한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정한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크게 두 가지 세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적응적인 의사결정이다. 적응적 의사결정. 두 번째 방법은 불확실성을 통제한다. 불확실성의 통제. 불확실성 통제하는 방법이 뭐냐면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가 있다면 그 많은 변수 중에 몇 가지 한정된 변수에만 주의를 집중하고요. 나머지 변수에 따른 정보들은 무시해버리는 것. 예를 들어서 자동 온도 조절 장치 같은 경우라면은 그냥 실내 온도 요 변수에만 주의를 집중하는 이런 형태가 불확실성을 통제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것은 합리 모형하고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이거는 별표 2개를 합니다. 합리 모형은 완전한 합리성이에요. 경제적 합리성.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제한된 합리성입니다. 제한된 합리성. 그리고 합리 모형은요, 최선의 답을 추구한,
베스트한 답을 추구하는 데 비해서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그럴듯한 답을 추구합니다. 다르죠? 세 번째 또 차이점은 합리 모형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인과적인 학습입니다. 그러나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도구적 학습이다. 시행착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접근 방식이 또 다릅니다. 접근 방식이 달랐어요. 합리 모형은 동시적 분석 알고리즘을 따르게 돼요. 동시적 분석 알고리즘인데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순차적 분석이에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휴리스틱스가 해당이 됩니다. 휴리스틱스에 의한 의사결정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휴리스틱스에 대해서 간단히만 언급을 하면 이것은 휴리스틱스는 2019년도 공무원 시험에 출제가 되었고요. 휴리스틱스라고 하는 것은 그 의의를 간단히 보면은 엄밀한 분석이 아닙니다. 그냥 제한된 정보만으로 적극적으로 혹은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휴리스틱스 아시겠죠? 그래서 출제되었던 문제가 공무원 시험 출제되었던 문제가 뭔가 하면 휴리스틱스에 의한 결정에 따른 오류가 어떤 거냐 이런 걸 이제 질문을 했어요. 여러 종류의 오류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중에서 중요한 세 가지를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런 게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문제에서 언급을 할 거니까요. 첫째는 상상의 용이성으로 인한 오류가 있고요. 상상의 용이성, 상상하기 쉽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몇 명의 위원회를 구성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을 때 2명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8명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그 대답은 2명으로 답을 하기 쉬운 거죠. 왜냐하면 2명이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8명보다. 상상의 용이성으로 인한 오류가 있고, 두 번째가 사례의 연상 가능성으로 인한 오류가 있습니다. 사례의 연상 가능성이다. 이거는 뭐냐면 어떤 얘가 친숙할수록 또 최근 것일수록 연상하기가 쉽다. 만약에 예를 들어 여러분한테 어떤 사람한테 차 사고하고 비행기 사고하고 사망 확률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어떤 후자가 더 높다고 판단합니다. 왜 그런가? 비행기 사고라는 게 대형 사고가 많잖아요. 또 언론에서 크게 보도되잖아요. 차 사고보다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게 비행기 사고가 현저하게 인지가 되는 거죠. 그런 오류입니다. 세 번째가 고착화에 의한 오류가 있습니다. 고착화에 의한 오류. 이게는 무슨 말인가? 여러분 1, 2, 3, 4, 5, 6, 7, 8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1 곱하기 2 곱하기 해서 곱하기 8까지 하는 그 계산치하고 앞에다가 8부터 시작해요. 이번에는 8 곱하기 7 곱하기 2 곱하기 1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8 곱하기 8부터 시작한 이게 수치가 더 높게 계산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초기값이 낮을수록, 그러니까 1부터 시작한 이 초기값이 낮을수록 낮은 추정값이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고착화에 의한 오류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어떤 거다요? 간단히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휴리스틱스라는 것이 바로 이 사이버네틱스 모형에 있어서의 접근 방식이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럼 다시 화면 돌아왔어요. 이제 세 번째가 수단적 지식 합의라는 것입니다. 요 보면 목표 갈등이고 수단적에게는 합의가 되는 이런 결과죠. 그래서 목표가 갈등을 일으키면 여러 가치의 갈등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가치의 갈등이 생기면 여러분 우리 그 사회제도 개혁, 보장제도 개혁 이럴 때 많잖아요. 찬성 집단이 있고 반대 집단이 막 생기잖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집단 반대할 거고요. 혜택을 누릴 집단은 찬성할 거고. 이렇게 목표 갈등이 있게 되는 경우는 이 경우는 3번의 경우는 타협 전략이 필요하고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 특별한 모형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정도 참고하고요. 또 문제를 풀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방금 설명드린 사이버네틱스 주의하시고요. 또 휴리스틱스 연관해서 기존 출제되었던 적도 있으니까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 1번 문제입니다. 사이버네틱스 모형하고 먼 것. 자, 1번 보죠. 습관적인 의사결정 맞고요. 2번에 적응적인 의사결정 맞습니다. 3번에 이거는 설명드렸죠. 인과적 학습은 합리 모형이다. 3번이 거리가 멉니다. 4번에 불확실성 통제한다 그랬죠. 한정된 변수에 주의를 집중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집단적인 의사결정. 그래서 3번이 틀리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점정 모형 적절하지 않은 거 봅니다. 1번에 정치적 실현 가능성 그렇습니다. 정치적 합리성 강조한다 했죠. 합리 모형은 경제적 합리성이었습니다. 2번에 정책 쇄신성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나치게 보수적이다 이런 이야기 했죠. 2번의 정책 쇄신성은 어느 모형과 관련되는가 하면 합리 모형이 되겠습니다. 점정 모형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P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그 P라고 하는 것은 present, 현존 상태. 그 현존 상태에다가 약간의 수정을 가감하는 형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P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그런 상황에서 쇄신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3번의 매몰 비용입니다. 매몰 비용은 이미 투입된 비용. 바꾸려고 하니까 이미 투입된 비용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상황에서 그대로 진행을 하자. 이렇게 된다면 이게 바로 매몰 비용. sunk cost, S-U-N-K COST, cost, 매몰 비용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제한적 합리성입니다. 합리 모형은 완전한 합리성이었지만 점정 모형은 제한적 합리성입니다. 3번입니다. 정책 결정 모형 옳지 않은 거 1번 보겠습니다. 점정주의적인 모형입니다. 합리 모형을 비판하면서 등장을 했죠. 맞고요. 2번에 보면 에치오니의 혼합 모형입니다. 이게 혼합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 플러스 점정입니다. 제시한 학자는 에치온이고요. 세부적 결정 단계에서 이 사람은 그 결정을 두 가지로 구분하죠. 하나는 근본적 결정이고 세부적 결정인데요. 세부적 결정에 들어가서는 대안 탐색은 제한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대안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여기까지는 맞는데요. 대안들에 대한 분석은 계략적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부적 결정은 대안의 탐색은 제한적으로 하지만 제한된 대안에 대한 결과 예측은 포괄적으로 한다. 2번이 틀리고요. 3번의 쓰레기통 모형에서는 문제, 해결책, 선택 기회, 참여자 4가지 요소가 또 4가지 별표 하나 합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4가지 요소가 독자적으로 흘러다니다가 어떤 계기로 만나게 되면 결정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에는 3가지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쓰레기통 모형에서는 3가지 전제 조건인데요. 하나가 선호가 명확하지 않다. 내가 뭘 원하는지를 잘 모른다. 그 선호의 불명확성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가 불명확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써야 되는가 이걸 잘 모른다는 거죠. 분명하지 않다는 거죠. 불명확한 기술입니다. 세 번째가 일시적 참여자입니다. 일시적 참여자. 어떨 때는 참여했다가 또 어떨 때는 빠졌다가 하는 이런 3가지 전제 조건이 하에서 방금 이야기한 4가지 요소가 흘러다니다가 만나게 되면 결정이 이루어진 맞고요. 4번에 보면 사이먼은 제한된 합리성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앨리슨 모형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선 간단히 정리를 해보고 문제 풀이에 들어가겠습니다. 앨리슨은 쿠바 미사일 위기, 쿠바가 미국의 플로리다주 밑에 있는 섬이죠.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소련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대응했는가 이 과정을 분석하고 제시했던 게 앨리슨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가지 모형을 제시하는데요. 모델 1, 2, 3입니다. 모델 1이 합리 모형이고 모델 2가 조직 모형이라고 하고 모델 3가 정치 모형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모형의 그 특징을 간략히 보면요. 합리 모델 1은 국가라는 것을, 국가는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그런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존재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사심은 작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두 번째가 합리 모형, 조직 모형인데요. 조직 모형은 이 정부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 하위 조직들의 집합체로 봅니다. 이 하위 조직들은 또 어때요? 내부 절차에 의해서 내부 절차를 갖고 있잖아요. 그 SOP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내부 절차에 의해서 그런 국가 정책이 결정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위 조직들의, 미국에 보면 국방부도 있을 거고, 그죠? 또는 뭐 CIA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그 하위 조직들의 내부 절차에 따라 결정되는, 즉, 하위 조직들은 나름대로 선호하는 게 다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 미국의 그 공군하고 또 CIA하고의 뭐 갈등, 뭐 이런 것도 다 있거든요. 따라서, 이 조직 모형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 하위 조직들은 다 목표가 다 달라요. 그러면 다른 목표를 가진 하위 조직들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거기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협상을 해서 해결을 하는데 그것은 완전한 해결이라고 볼 수는 없고, 해결에 준하는 그 준해결 상태다. 그 준해결,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이제 모델 3 정치 모형인데요. 이것은 합리 모형처럼 무슨 국가를 보는 것도 아니고, 또 조직 모형처럼 하위 조직들의 어떤 그 형태로 보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정치 모형에서는 뭐로 보느냐? 참여자, 개개인이 주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조직 전체가 어떤 최선의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고 참여자들 간의 어떤 타협에 의한 정치적 게임의 결과다. 참여자들 간의 타협에 의한 정치적 게임의 결과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모형이 다 적용되는 것이 쿠바 미사일 위기 때의 미국의 결정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앨리슨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면요. 1번입니다. 정치 모형에서 국가 결정의 주체는 단일 주체로서의 정부나 하위 조직으로서의 연합체가 아니고 참여자들 개개인이다. 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결정의 주체는 극도로 다원화된 참여자 개개인이다. 맞습니다. 세 번째 봅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목표를 우선적으로 추구하지 않고 전체 조직의 목표를 강조한다. 아니죠. 전체 조직하고는 관련이 없겠습니다. 4번에 보면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참여자 간의 타협이다. 그래서 4번 맞고요. 맞지 않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쓰레기통 모형입니다. 틀린 것 1번 보겠습니다. 문제 흐름이다. 자, 우선 보세요. 1번 문제 흐름 4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2번 해결책, 세 번째 참여자의 흐름, 네 번째 의사결정 기회의 흐름. 요 4가지 기억하시고요. 자, 1번 보겠습니다. 문제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의사결정 기회를 만날 때까지 독자적으로 흘러간다. 맞고요. 2번에 보면 해결책입니다. 사회 문제가 심각해지면 여러 대안이 제시가 되고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정책 결정의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동안 해결책은 혼자 흘러간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보면 참여자의 흐름인데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일시적인 참여자라고 했죠. 어떨 때는 참여하고 어떨 때는 참여하지 않고. 근데 지문에 보면 모든 과정을 계속해서 참여한다. 틀렸죠? 그 3번이 틀린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4번의 의사결정 기회의 흐름입니다.
이러한 기회가 있어도 정책 의제화되지 않았거나 해결책으로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그저 결정을 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5번에 현실적으로는 해결책이 먼저 발견이 되고 나중에 해결돼야 될 문제를 찾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원칙은 문제가 있어야 해결책이 되지만 어떨 때는 해결책이 먼저 발견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를 찾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그 AHP법에서 수치가 나오는데 절대적으로 중요 수치는 이렇게 되는데요. AHP법이라고 하는 것은 계량적 분석 기법인데 이 방법은 의사결정을 할 때 상대적 비교를 하게 됩니다.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학생이 이제 졸업한 뒤에 여러 가지 진로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 두 번째로 공무원에 입직하는 것, 세 번째가 소규모지만 창업을 하는 것. 세 가지를 놓고 어느 길로 가는 게 가장 좋은가 이거를 판단할 때 AHP법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걸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엑셀 프로그램으로 가능하죠. 그럴 때 이 문제 충실해서 그냥 설명드리면요. 세 가지가 있으면 세 가지 길을 가지고 다 분석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두 개씩 상대적 우위를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규모 창업하고 공무원 길로 가는 거하고 상대적으로 어느 게 더 중요한가 이걸 따지는 거예요. 또 뭐 대기업에 취업하는 거하고 소규모 창업하고 상대적으로 어느 게 더 중요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따질 때 수치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중요할수록 이 수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답은 9가 됩니다. 그래서 1, 3, 5, 7, 9 이렇게 나가거든요. 1이 뭔가 하면 두 개가 중요도가 같다는 거예요. 같을 때는 1입니다. 근데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더 중요한 9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A라고 하는 아까 이야기한 공무원 길로 가는 거하고 소규모 창업 비교를 했더니 공무원 길로 가는 게 9가 낫다라고 한다면 공무원으로 가는 게 소규모 창업보다 절대적으로 더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소규모 창업을 하는 거는 공무원 가는 거의 9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런 수치가 1, 3, 5, 7, 9로 되고 9로 갈수록 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는 간단한 문제지만 별표 2개 하시고 시험장에서 실수를 하면 안 된다. 자, 7번 보시죠. 내부 수익률 IRR은 순 현재 가치를 뭐로 만드는 할인율인가? 전에 설명드렸듯이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편익의 현재 가치 합계하고 비용의 현재 가치 합계를 같게 만드는 그런 할인율이 됩니다. 따라서 그것은 NPV를 뭐로 만들까요? NPV의 정의가 뭐였나요? 편익의 현재 가치 합계 마이너스 비용의 현재 가치 합계잖아요. 근데 내부 수익률이 뭡니까? 그 두 개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었잖아요. 따라서 같은 거에서 같은 거를 빼는 게 순현재 가치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은 거에서 같은 거 빼면 0이 되는 거죠. 그 순현재 가치가 0이 돼.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편익의 현재 가치 합계가 5라고 합시다. 근데 현재 가치 합계가 5가 되는 게 같은 거예요. 따라서 NPV는 뭐가 돼요? 5-5가 돼 0이 되는 거죠. 자, 문제 보면 내부 수익률은 순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브레인스토밍. 사람의 두뇌에다가 충격을 가해서 폭풍이 일어나게 한다. 즉, 대안 개발에 있어서 창의성을 발휘하게 해주는 그런
방법이다 이런 설명을 드렸죠. 4가지 지켜야 될 규칙이 있었습니다. 1번의 비판을 엄격하게 금지하고요. 자유분방이고요. 질보다 양 맞고요. 그 다음에 결합 환영이다. 다른 사람의 견해에 편성해서 자신의 의견을 결합 못할 수 있다. 봤는데 5번은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규칙과 관계없는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오류, 1종, 2종, 3종 오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죠. 회사에 능력이 없는 사람 채용하면 회사의 가장 큰 오류, 즉 제1종 오류가 된다. 자, 가보겠습니다. 정책의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제2종 오류가 되겠고요. 그 다음 정책의 대상이 되는 문제 자체 정의 잘못 제3종 오류 메타 오류가 되겠고 다에 보면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즉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용 효과가 나타난 것 이게 이제 채용했다면 이게 회사로 봐서는 제일 위험한 것 제1종 오류 다가 제1종 오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종 오류는 다, 제2종 오류는 가, 제3종 오류는 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윌슨의 4가지 정치 상황 별표 2개 합니다.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밑에 1, 2, 3, 4, 5가 있는데 보겠습니다. 1번의 고객 정치 상황입니다. 이것은 편익이 그렇게 넓게 분산되는 게 아니고 좁게 그리고 비용은 넓게 분산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따라서 고객 정치사항은 일반 국민들이 감시 감독을 잘 안 하죠. 따라서 이걸 누가 하느냐? NGO가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예를 든다면 수입 규제라든지 최저가격 규제 같은 게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 대중정치 상황입니다. 이것은 비용과 편익이 널리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손해나 이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종교활동에 대한 규제라든지 또는 음란물 규제라든지 출판물 규제 이런 등등이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가 이익집단 상황이죠. 이익집단 정치 상황은 이것은 비용은 소수가 그리고 편익은 다수가 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그 집단이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하게 되겠고 마찬가지로 혜택을 보는 집단은 또 나름대로 채택하라고 또 강력하게 힘을 행사하겠죠. 따라서 양 집단 간에 서로 이제 힘을 조직화해가지고 대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의약분업 이런 경우라든지 의약분업 규제라든지 또는 한약 규제라든지 이런 게 해당이 된다. 마지막으로 기업가 정치 상황입니다. 기업가 정치 상황은 비용은 소수에게 그 다음에 비용은 소수에게 그리고 혜택은 넓게 분산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 그리고 수질환경보존법 이런 등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규제라든지 원자력 발전 규제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대중정치는 편익은 넓게 분산되어 있고 또 비용도 넓게 분산되어 있는 그런 형태. 그 다음에 고객정치사항은 편익은 소수에게 그리고 비용은 넓게 분산되는. 기업가 정치사항은 편익은 넓게 되는데 비용은 소수에게 부담을 시키는 형태. 그 다음에 이익집단 정치는 편익은 소수에게 그리고 비용도 소수에게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10번입니다. 이것은 정부 규제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은
다수에게 분산된다. 그런데 편익은 소수에게. 따라서 비용은 넓게 가고 편익은 소수에게. 고객 정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넓게 분산되고 얼마 안 나가니까 잘 인식을 못하고 편익은 소수에게 가니까 나쁜 마음을 먹은 소수에게 집중이 되니까.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감시감독을 소홀히 하고 그 감시감독의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NGO가 한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11번은 매몰 비용에 관한 겁니다. X가 어떻게 되느냐 보겠습니다. A지역, B지역이 있습니다. A는 50억, B는 40억이 소요되니까 당연히 적게 드는 B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A지역 국회의원의 그 영향력이 강해가지고 불합리하지만 A지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후에 A지역 국회의원이 낙선을 해서 그러면 이제 다시 B지역으로 바꾸면 되겠지만 이미 B지역으로 바꾸면 40억이 듭니다. 그런데 A지역에서는 15억이 이미 투입이 되었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35억만 투입하면 되니까 40억보다는 적게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A지역으로 계속 한다고 하면 이 경우에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투입된 액수를 말하기 때문에 답은 2번 15억을 말합니다. 티브 가설에 대한 설명 틀린 것 1번 보겠습니다. 공공재 생산하는데 평균 비용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맞고요. 2번에 보면 지방공공재가 외부 효과가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구청에서 그 구역에 있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좋은 역사 강의를 방송으로 한다 그럴 경우에 그 자기 구청 구역에 있는 중학생들만 수강할 수 있도록 해야 자기들 효과가 있는데 그게 다른 지역, 그 구청 말고 다른 지역의 학생들도 다 들을 수 있다면 굳이 그 어떤 사람들이 방송을 듣기 위해서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 both by fit가 필요 없게 되는 거니까요. 즉 외부 효과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보면 동질성은 확보되겠지만 형평성은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설명드린 바 있고요. 네 번째, 분권화된 체제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의 이동성, both by feet, 완전히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 틀린 부분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화면에서 보았던 하이에스 설명을 지금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이에스는 정책 일정 상황을 아래 표와 같이 구분했습니다. 옳지 않은 것 봅니다. 자, 표에서 1번은 바로 점정 모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상황 1에서는 점정주의적 결정이 불가피하다. 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사이버네틱스 모형이라고 했고 2번 지문에 상황 2에서는 사이버네틱스 맞고요. 다음 3번 보겠습니다. 3에서는 합리적 의사결정 아닙니다. 여기에는 사회보장개혁제도, 사회보장제도 개혁 이런 걸 제가 여러 설명드렸죠. 그래서 협상이나 타협에 의한 전략이다. 그래서 3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4번 보겠습니다. 4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는 합리모형이라고 했고요. 그 합리모형은 세신적인 성격을 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맞는 지문입니다. 그 틀린 지문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14번 AHP법, 이걸 계층화 분석법이라고 해요.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에 사티 교수 맞고요. 2번에 불확실성을 나타내는데 우선순위를 사용합니다. 그렇습니다. 우선순위. 어느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우선순위고요. 그래서 1번부터 수치 9번까지가 있었죠. 3번 봅니다. 두 대상의 상호 비교가 불가능한 경우는 안 됩니다. 그 두 대안을 비교해서 상대적 우위를 따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3번 지문은 틀렸고요. 기본적으로 시스템 이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2018년도 국가직 7급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부터 보면요. 재화에 대한 잠재 가격의 측정 과정에서 실제 가치를 왜곡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우리가 마주치는 일반 그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시장은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형성되는 시장 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불완전한 시장 가격을 완전 경쟁적인 가격으로 조정을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요. 완전 경쟁적인 가격으로 조정된 것을 우리가 잠재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의 가치와 좀 괴리가 있을 수 있죠. 그 내용이 됩니다. 자, 1번에 보면 재화에 대한 잠재 가격의 측정 과정에서 실제 가치를 왜곡에 맞고요. 2번의 내부 수익률은 순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그렇습니다. 순현재 가치란 편익의 총 합계 현재가치 총합계 마이너스 비용 현재가치 총합계니까 그 0으로 차이가 순현재가치인데 내부 수익률은 이 두 개가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같은 것에서 같은 거 빼니까 0이 되는 내부 수익률은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이 맞습니다. 3번 보면 칼도 힉스 기준은 재분배적 아닙니다. 칼도 힉스는 형평성 이런 거는 다루지 않고요. 오로지 능률성 이걸 따지는 거예요.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지문을 잘 보시면 정책 대안이 가져오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려고 한다. 여기까지는 맞고요. 4번에 보면 화폐적 비용이나 편익으로 쉽게 측정할 수 없는 무형적인 것도 포함된다. 이게 틀렸다. 이 지문이 틀렸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이 화폐적 비용이나 편익으로 측정 안 되는 걸 다루는 게 비용 효과 분석입니다. 비용 효과 분석. 우리가 그 사회 정책의 경우에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비용은 화폐 가치로 측정이 되지만 산출은 사회 정책의 경우는 화폐 가치로 환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비용 효과 분석인데요. 아마 출제자는 그런까지는 의식하지 않고 비용 편익 분석에 포괄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아십시오. 비용 효과 분석은 사회정책 분야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비용은 화폐 가치로 산출되지만 산출은 화폐 가치로 환산될 수 없는 경우가 사회정책 경우는 많다. 이럴 때는 비용 효과 분석이다. 비용 효과 분석이나 비용 편익 분석이 완전히 별개의 것은 아니니까 4번 지문도 틀린 지문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대답해야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별표 3개 부탁하고요. 틀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숫자입니다. 비용 편익비가 비용분의 편익입니다. 그러니까 1보다 커야 좋죠. 1보다 큰 사업은 타당성이 있다. 사업 대안이 둘 이상인 경우는 더 큰 게 좋겠다. 내부 수익률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편익의 현재가치 총합하고 비용의 현재가치 총합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같은 거하고 같은 거니까 같게 하는 비율을 1로 만든다. 즉 같은 거 분의 같은 거 BC 레이시오는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근데 바꿔 말하면 MPV로 하면은 같은 것이 같은 거 빼니까 0으로, 즉 M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다시 말하면 M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BC 레이시오를 1로 만드는 할인율. 그게 바로 내부 수익률이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제5절 정책 집행입니다. 집행의 접근 방법은 하향적, 상향적, 양자를 합한 통합 모형으로 구분되고요. 집행의 유형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고전적 기술자형입니다. 고전적 기술자형은 이 나카무라와 스몰우드라고 하는 학자가 제시한 건데 우리가 종래에 보던
정책 결정자가 결정하며 그것을 집행자가 충실하게 집행하는 형태가 고전적 기술자형입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지시적 위임자형입니다. 여기서 좀 발전한 것이 지시적 위임자형인데 집행자한테 좀 권한을 위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자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지시적 위임자형입니다. 협상자형은 미국의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에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결정자와 집행자 간에 서로 상호 협상하고 흥정하는 그런 과정이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재량적 실험가형인데요. 이 정책 결정자가 지식이 없다든지 등등 해서 상세하게 정책 결정을 하지 못하고요. 단지 추상적인 정책 결정만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거는 집행자가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재량적 실험가형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관료적 기업가형인데요. 이것은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고전적 기술자형하고 정반대되는 거예요. 즉 집행자가 결정권 전반을 장악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성공적 정책 집행의 요건입니다. 이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정책 자체 요인, 두 번째로 집행 체제 요인, 그리고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번 낙감으로 스몰우드의 중에서 가장 재량이 많은 것, 1번에 보면 지시적 위임자형, 아니죠. 관료적 기업가, 그렇습니다. 2번이 맞고요. 거꾸로 재량권이 가장 약한 유형은 뭐냐, 이렇게 말하면 고전적 기술자형입니다.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고전적 기술자형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사바티어의 옹호 연합 모형. 이것은 통합 모형이죠. 우리가 아까 상향적, 하향적 통합할 때 통합 모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봅니다. 집행 관련자들을 분석 단위로 한 상향적 접근 방법이고요. 이게 이제 상향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집행 관련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향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에 어떤 연합 세력이 있습니다. 연합 A, 어떤 그 정책에 동조하는 연합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하는 연합이 있습니다. 그 coalition이라고 하는데 C-O-A-L-I-T-I-O-N coalition A, coalition B가 있고 이 양자 간의 중간에서 조정을 해주는 브로커가 있습니다. 그걸 중개인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점차 위로 올라갑니다. 정부 쪽으로 향해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향적인 접근 방법이 되는 거다. 근데 여기에 다른 외부 여건이 참여자들의 행태를 제한하는, 이것은 또 하향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친 통합 모형이 됩니다. 자, 2번 봅니다. 그래서 상향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향적은 여러분들 하나 질문 하나 할게요. 숲은 보되 나무는 보지 못한다. 상향입니까? 하향입니까? 숲은 보되 나무는 보지 못한다는 하향이 되고요. 상향은 나무는 보되 숲은 보지 못한다. 상향. 그런 것도 이해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보면 이번에 정부가 아닌 정책 하위 체제 내의 지지연합 간 갈등과 타협, 네, 그렇습니다. 맞고요. 3번에 보면 지지연합 간의 갈등이 생기면 브로커가 나선다. 방금 이야기했죠. coalition A, coalition B, 그 사이에 정책 중개자. 4번에 완전한 상향적이 아니라 통합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없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은 매틀랜드의 4가지 집행 상황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 봅니다. 매틀랜드는 여러분 교재 191페이지를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표를 보면은 매틀랜드의 모형은 정책 목표가 모호하냐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4가지, 그 표에서 본 것처럼 4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문제를 보면요, 모성과
갈등이라는 차원에서 분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모호성이 낮고 모호성이 낮다는 것은 위에 관리적 집행하고 정치적 집행 중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갈등이 높다. 갈등이 높으니까 이것은 정치적 집행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정치적 집행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일본의 갈등은 매수나 담합 같은 형태로 해결이 된다. 그렇습니다. 정치적 집행이니까. 또 이번에 수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상적 수단이 중요해진다. 맞습니다. 3번에 보면 집행 과정은 외부의 행위자에 의해서 영향받는다. 맞는데 4번에 보면 목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 과정은 목표의 해석 과정으로 이해된다. 이것은 그 표에서 맨 밑에 있는 상징적 집행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징적 집행입니다. 그러니까 집행 과정을 하나의 목표의 해석 과정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매틀랜드는 어떤 의도에서 이런 설명을 하는가 하면 하향적 접근 방법이 있고 상향적 접근 방법이 있으면 어떤 조건 하에서 이 각각의 접근법이 잘 적용이 되는가를 알려고 했던 거예요. 어떤 조건에서는 하향적이 더 좋고 어떤 조건에서는 상향적 접근 방법이 더 좋은가를 밝히는 것인데요. 그 표에서 보면 위에 그 부분 정책 목표의 모호성 부분에서 위에 나점되어 있는 그 부분에 보면 관리적 집행하고 정치적 집행이 있잖아요. 이 두 개는 하향적 접근입니다. 옆에 표시하시죠. 관리적 집행 하향적, 정치적 집행 하향적이고 그 밑에 표 밑에 보면 실험적 집행이 있죠. 그건 상향적이라고 적으시고 상징적, 상향적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그런 차이를 가집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고 4번의 경우는 집행 과정이 목표 해석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징적 집행을 말하는 것이니까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집행의 성공 가능성 옳지 않은 것 1번 봅니다. 바로 1번이 틀렸고 나머지 3개는 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 4번 보시죠. 배분정책 혹은 분배정책은 규제나 재분배에 비해서 원만한 집행이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다 맞는 이야기고요. 1번이 틀렸는데요. 복잡한 조직구조는 아닙니다. 성공적 집행 도와주지 않습니다. 단순한 조직구조가 성공적 집행에 도움을 줍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제6절 정책평가입니다. 정책평가라고 하는 것은 정책이 얼마나 목표를 달성했는가 이걸 측정하는 게 정책평가고요. 정책평가는 총괄평가와 과정평가로 구분됩니다. 총괄평가와 과정평가이고요. 이번 정책평가의 논리로 들어가면은 인과관계라는 게 나옵니다.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정책평가에서는 어떤 사업이 어떤 정책 효과를 낳는가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정책평가는 허위 변수와 혼란 변수라는 개념이 중요한데요. 허위 변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방금 설명드린 그 인과관계에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허위 변수는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데 왜곡시키는 경우 허위 변수에 해당이 되고요. 혼란 변수라고 하는 것은 인과관계가 조금 있는데 그걸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할 경우에 혼란 변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앞에 말한 허위 변수는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 사이에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 변수 간에 마치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만드는 변수가 허위 변수고요. 혼란 변수라고 하는 것은 독립 변수가 허위 변수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뒤에 숨어서 또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혼란 변수, 그래서 과대평가 혹은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변수를 말합니다. 세 번째가
타당성, 신뢰성인데요. 동그라미를 큰 동그라미, 그 안에 작은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보시죠. 그러면 작은 동그라미는 신뢰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큰 동그라미는 타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정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타당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신뢰도가 낮으면 타당도도 낮습니다. 세 번째,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도 높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타당도가 낮다고 해서 신뢰도도 낮은 것은 아니다. 요 네 가지가 신뢰성과 타당성, 타당도, 신뢰도 이렇게 말해도 되고요.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당성과 신뢰성은 그 성격이 뭐며 또 여러 가지 저해 요인이 있는데 그런 것은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정책평가의 방법인데요. 세 가지로 구분되죠. 하나는 비실험이고 두 번째로 준실험, 두 번째 준실험, 세 번째 진실험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 비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통계적 방법에 의한 분석이 비실험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통계적으로 하는 경로 분석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는데요. 경로 분석은 회귀 분석을 많이 사용을 하죠. 두 번째가 이제 준실험입니다. 준실험은 뭐냐 하면 집단은 두 가지입니다.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인데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 교재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실험은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을 선정할 때 완전한 동등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동등성을 확보하려면 우리가 무작위 추출을 해야 되죠. 랜덤 샘플링이라고 그러죠. 랜덤 샘플링에 의해서 무작위 추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완전한 동등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을 준실험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비해서 진실험은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 간의 완전한 동질성을 확보하는 그래서 랜덤 샘플링을 통해서 집단을 구성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별표 하나요 하시고요. 일반적인 평가 절차입니다. 자, 그 상자 안에 보면은 맨 먼저 평가 목표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평가를 어떤 걸 평가할 건가 그리고 평가 기준을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모형을 설정해야 되고요. 그럼 그 모형에 따라서 자료 수집하고 분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결과를 완료하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신뢰성 측정의 틀린 부분. 자, 1번 보겠습니다. 재검사법, 2번의 복수양식법, 3번 반분법, 4번의 내적 일관성에 의한 방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재검사법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같은 측정 방법으로 다시 1번 맞고요. 2번에 복수양식법입니다. 두 가지 종류를 이렇게 실시하는 거예요. 두 가지 측정 수단을 동시에 실시한다. 예, 맞고요. 3번에 반분법입니다. 문항을 두 개로 구성하는 방법. 조사 항목의 반을 가지고 조사한다. 그래서 반분법 맞고요. 4번에 보면 내적 일관성에 의한 방법 어떤 건가 하면 거기에 동일한 개념을 여러 문항으로 질문해서 이 항목들이 유사한 값을 갖는지 그래서 이것은 크롬바 알파라는 걸 사용합니다. 여기에 R 제곱 값이 아니고요. 크롬바 알파라는 값을 사용합니다. 크롬바흐 알파 값이 이 통계 프로그램을 돌리면 거기에 다 나옵니다. 수치가. 그런데 보통 0.6 이상 될 때 그걸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4번 질문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에 일반적으로 복수 양식이 재검사법보다 우수하다. 틀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래 글 관련요. 영어 특별교육 때문에 2점이 향상이 되었네요. 앞에서 제가 설명할 때 전혀 관계가 없다면 허위변수라고 했지만 여기는 2점이라도 뭐 향상이 되었으니까 여기에서 과소평가, 과대평가 뭐 이런 이야기 했었죠. 따라서 답은 3번 혼란변수가 되겠습니다. 4번의 내적 타당성의 저해 요인입니다. 저해 요인은 교재 195페이지에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요. 평균의 어로의 회귀에 관련되는 거다.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회귀 인공 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만약에 어떤 사전 측정치가 극단적인 측정치가 나왔다면 그걸 나중에 다시 측정하면 평균값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 회귀 인공 요인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번의 아래 내용요. 대상자들이 내가 관찰되고 있구나, 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걸 가리켜 우리가 호손 효과라고 합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 아닌 것 1번 보겠습니다. 선정 요인입니다.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을 구성할 때 만약에 구성원들의 성격이 서로 다르다면은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다. 효과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그 효과가 과연 정책 교육의 실시로 일어난 효과인지 안 그러면 사람들이 원래 그 차이가 있었던 건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선정 요인이고요. 두 번째 회귀 인공 요인은 방금 설명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극단치가 나중에 평균값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 세 번째 성숙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우유 급식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효과가 체중이 몇 킬로 늘어났다 할 때 이 학생들이 자연적으로 그 1년 동안 체중이 증가한 그것하고 비교가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자연 발육에 의한 효과인지 안 그러면 우유를 급식한 효과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게 성숙 요인이 됩니다. 4번의 비교 요인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답은 4번이죠. 7번에 어떤 실험 결과가 나왔는데 그걸 다른데 일반화시킬 수 있는 정도, 이걸 가리켜 외적 타당성이라고 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공무원 시험 문제 늘 그 어려운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시험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8번 같은 거는 시험 문제니까 한번 보시죠.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 중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 구성할 때 발생 선정 요인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죠. 9번입니다. BSC 균형 성과표라고 하는데 주로 4가지 형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재무적인 관점. 이 재무적인 관점은 예를 든다면 매출 뭐 이런 걸 사례가 되겠죠. 혹은 자본 수익률 같은 게 해당이 되겠죠. 주주한테 보여줘야 될 어떤 성과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고, 두 번째가 원래 이 BSC는요 너무 재무적인 측면에만 성과를 이렇게 측정하는 데 대해서 좀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 제시한 게 이 BSC가 됩니다. 비재무적인 요소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자, 재무적 관점에 이어서 고객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든다면 고객 만족도 같은 게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공공부문에서는 지금 설명할 이 4가지의 관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고객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내부 프로세스 관점입니다. 내부 프로세스 관점 혹은 업무 처리 관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조직 내부의 어떤 일 처리 방식, 이걸 혁신하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안에서의 어떤 의사소통 구조라든지 이런 게 이제 중요사항이 됩니다. 네 번째가 학습 및 성장의 관점입니다.
학습 및 성장의 관점은 전통적인 관리에서는 이게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었죠. 그러나 BSC에서는 중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약속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학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요 네 가지 관점 중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는 위에 제가 처음에 불러드렸던 두 가지 재무적 관점하고 고객 관점은 상부 구조에 해당이 되고요. 밑에 내부 프로세스 관점하고 학습 및 성장 관점은 하부 구조에 해당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위에 그 두 가지는 가치 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상부 구조에 놓고요. 밑에 두 가지는 행동 지향적입니다. 그래서 하부 구조에 둔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9번에 이 관점은 기업 내부의 일 처리 방식, 그죠? 답은 1번 업무 처리 관점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정책평가 타당성에 대한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1번에 타당성이 높은 정보 산출 맞고요.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변수의 내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잘 조작되었나, 조작 파이 정도를 이야기 맞고요. 일명 정확성 맞습니다. 4번은 이제 문장이 좀 틀렸는데요. 정책의 효과가 있을 때 효과가 있다고 말하고 정책의 효과가 없을 때 효과가 없다고 말해야 타당성이 높은 게 됩니다. 옳지 않은 건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정보 업무 평가제도 옳지 않은 것. 1번의 김포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2번에 관세청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적으로 자체평가운영위원회를 구성합니다. 3번의 행정안전부 장관은 당연직 위원장 아닙니다. 민간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명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의 기재부 장관은 당연히 위원으로 포함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의 예비 타당성 조사입니다. 주체는 기획재정부에서 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요. 그래서 조사 기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요. 단기입니다. 수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자, 1번 보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경제적 분석하고 정책적 분석으로 구분하는데요. 1번, 2번, 3번의 경우는 경제적 분석에 해당되지 않고 정책적 분석에 해당이 됩니다. 4번은 경제적 분석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타당성 조사가 있고 예비 타당성 조사가 있는데요. 타당성 조사는 주무사업부에서 실시를 하고요. 방금 이야기한 대로 예비 타당성 조사는 기획재정부에서 실시를 합니다. 근데 조사의 초점을 비교해보면 타당성 조사는 기술적인 측면을 강조해요. 거기에 비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는 경제적 측면이나 정책적 측면을 중시합니다. 조사 기간에 있어서 타당성 조사는 장기적으로 한 3년에서 4년 걸리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는 단기, 즉 수개월이 걸립니다. 비교를 하면 그렇고요. 문제 답은 12번 문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솔로몬의 4집단 설계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실험 방법에는 비실험, 준실험, 진실험이 있는데 진실험의 대표적인 형태가 솔로몬의 4집단 설계고요. 이것은 집단을 그룹을 두 개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의 실험 집단하고 하나의 통제 집단, 요게 한 묶음이 되고 또 다른 실험 집단, 통제 집단 한 묶음이 되는. 그래서 도합하면 4개 집단이 되겠죠. 그룹으로 따지면 2개 그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은 2개의 실험 집단, 그리고 2개의 통제 집단을 운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 한 그룹에 대해서는 사전 측정을 하고 다른 한 그룹에 대해서는 사전 측정을 하지 않은 채 실험을 해가지고 변수값의 차이를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 효과까지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검사 효과 통제 가능하다 맞고요. 2개의 실험 집단, 2개의 통계 맞고요. 3번에 보면
하나의 실험 집단, 통제 집단에 대해서는 사전 측정 맞고요. 다른 그룹에 대해서는 안 하고요. 맞고. 4번에 보면 실험 집단에 대해서만 사전 측정을 하지 아니고 한 그룹, 그러니까 하나의 실험 집단, 하나의 통제 집단으로 구성된 하나의 그룹에 대해서만 사전 측정을 안 하고 또 이쪽은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번 정체각 파트는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2021년도 국가직 9급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20개 문항인데 정체각 파트에서 나온 문제가 4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출제위원들이 비중을 강하게 뒀거든요.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